최근 하루 종일 피로감을 느껴서 수면관리 어플 중 하나를 다운받았다. 어플은 내가 코를 골거나 침대에서 뒤척이거나 하면 자동으로 소리를 녹음한다. 꽤나 똑똑한 앱으로 당신이 자면서 내는 소리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이다. 난 며칠 동안 앱을 켜고 잠을 잤다. 그리고 어제 난 녹음된 소리 파일들을 열어보고 혹시나 내가 더 깊게 잠들기 위해 고쳐야 할 게 있는지 알아보려 했다. 처음 몇 개의 기록들은 당신이 예상한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 내가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 규칙적으로 코 고는 소리, 잠꼬대나 입을 쩝쩝거리는 소리. 하지만 최근 녹음된 몇 개의 기록들에서 이상한 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파일에는 잠꼬대라고 자동으로 이름이 붙여진 기록이 있었다. 기록들 이름 밑엔 자동 받아쓰기 버튼이 있었다. 아마 앱에서 잠꼬대하는 걸 텍스트로 받아 써주는 기능을 구현해 놓은 것 같았다. 난 받아쓰기 된 잠꼬대 파일을 열었고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났다. 잠꼬대를 받아쓰기 할 수 없습니다. 난 다시 듣기 버튼을 누르고 주의 깊게 녹음 파일을 들었다. 평범하게 자면서 웅얼거리거나 한마디 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뭔가 축축하고 빨아들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난 이어폰을 끼고 볼륨을 더 키워보았다. 솔직히 그 소리는 갓 구운 빵이나 쿠키에 대고 숨을 깊게 들이켰을 때 나는 소리를 조금 더 축축하게 만든 것 같았다. 내가 낼 수 있는 소리처럼 들리진 않았다. 녹음 기록엔 그게 새벽 2시 33분에 녹음되었다고 나와 있었다. 그리고 연속된 이틀의 기록에도 잠꼬대 파일이 있었고 그것들 역시 새벽 2시 33분에 녹음되었다고 나와 있었다. 난 다른 녹음 파일도 열어보았고 똑같이 축축한 후루룩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난 겁에 질렸다. 난 혼자 살고 있고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녹음된 이 소리가 뭐 때문에 나는 건지 타당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다. 난 이 소리가 나는 원인이 뭔지 알아내려 밤을 새기로 결정했다. 내 환풍기나 핸드폰이 새벽 2시 33분에 그런 소리를 낸다면 난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다.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보면서 새벽 2시 15분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핸드폰을 켜고 어둠 속에서 남은 시간을 보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침대에 홀로 누워있는 건 신경을 극도로 곤두서게 했다. 난 뭔가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그건 그저 이런 상황에 홀로 누워있어서 느껴지는 거라고 되뇌이고 있었다. 난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쯤이면 분명 2시 33분은 지났을 거라 생각했다. 대충 2시 40분쯤 되었을 거라 생각하며 이 모든 게 실없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때 내 방문이 열렸다. 난 얼어붙었다. 뭔가가 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건 내가 들었던 바로 그 축축한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난 헛바람을 들이키며 저게 뭔진 몰라도 제발 사라져버리길 바라며 침대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건 내 방문 쪽으로 돌아나가기 시작했다. 난 몇 분 동안 웅크리고 있었다. 내 스스로에게 내가 방금 들은 건 지나친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청 비슷한 거라고 설득하면서 그리고 난 내 방문을 돌아보았다. 내가 잠들기 전 항상 닫아놓는 방문을. 하지만 활짝 열려 있었다. 난 다리를 흔들어 침대 밖으로 빠져나와 침대 아래에 놓여있던 야구 배트를 오른손에 쥐었다. 왼손엔 카메라를 켠 핸드폰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난 침대 불을 켠 뒤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다. 난 부엌으로 가는 복도를 걸어가며 전등 스위치를 켰고 얼어붙었다. 검은색 형체가 반쯤 가려진 채 세탁실 안에 들어있었다. 그것의 피부는 새까매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흰자위만 보이는 한쪽 눈은 날 응시하고 있었다. 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침대로 구르듯 도망쳤다. 문을 쾅 닫은 뒤 경찰을 부르고 기다리는 동안 과호흡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지금 경찰은 우리 집을 수색하는 중이다. 하지만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오늘 밤 어디서 자야 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우리 집에선 자지 않을 것이다. 난 핸드폰 갤러리를 확인했고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정신을 잃을 뻔했다. 난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오래전 순간부터 안경을 써왔다. 시력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근 몇 년 사이에 난시가 너무 심해져서 난 내 코앞에 들이댄 손가락도 구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어느 날 운동하던 중에 내 안경이 흘러내려 바닥에 산산조각 나서 흩어졌다. 그리고 난 이제서야 라식 수술을 해야 할 순간이라고 결정했다. 몇 주간 인터넷을 샅샅이 훑은 후에 수술을 받았고 난 새로운 시야를 얻을 수 있었다. 눈을 떠도 좋다는 말을 듣고
난 가늘게 눈을 떠보았고 너무나 놀라서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올랐다. 내 앞에는 수술을 진행한 의사가 서 있었는데 그의 두개골이 박살나 있었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다. 그의 팔은 온갖 방향으로 꺾여 있었고 손가락도 몇 개 사라져 있었다. 어디 불편한 곳이 있나요? 그가 물었고 내가 본 것을 말하자 의사는 나에게 집에 가서 휴식을 좀 취한 다음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를 하라고 말했다. 난 내가 본 걸 그저 피곤한 수술 이후에 실없는 공상이라 치부하고 새로운 HD 화면으로 보이는 경이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난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비서가 전화를 받았고 난 너무나 놀라 거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어제 그 의사가 차 사고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나는 의사가 피 흘리며 다친 모습의 헛것을 본 것과 사고가 난 건 모두 어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상당히 희한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저 무시무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2주 후, 난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과 마주쳤다. 그의 셔츠는 온통 총탄이 뚫고 지나간 시뻘건 자국들로 가득했다. 12개는 되어 보이는 총상들이 그의 몸에 나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다. 난 그에게 119를 불러야 하지 않냐고 물어봤지만 그는 날 무시한 채 자기 갈 길을 가버렸다. 그리고 그날 늦은 시간, 난 그를 뉴스에서 볼 수 있었다. 그는 무장 강도 사건에 휘말려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 그리고 난 내 새로운 시야가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는지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난 모든 것을 비밀로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내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이후 난 죽음에 이르는 중상을 입은 몇몇 사람들을 마주쳤다. 난 그들에게 경고를 해주려 노력했다. 가끔은 내 경고를 귀담아 듣는 사람도 있었고 대개는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그리고 내 말을 들어준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내가 그들의 죽음을 예언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 다음 주에 아내가 마을 밖에 부모님 별장에서 주말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함께 바베큐도 해먹고 둘이서만 좋은 시간을 좀 갖자는 거였다. 지난 몇 달간 아내는 투잡을 뛰며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사이가 조금 서먹서먹해진 감이 있었기에 난 이 여행이 다시 부부 관계를 가깝게 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난 행복한 얼굴로
알겠다고 대답했고 짐을 꾸렸다. 하지만 오늘 아침 나는 일어나 거울을 바라보았고 간신히 터져나오는 비명을 삼켰다. 아내는 괜찮냐고 물었고 난 억지로 미소를 지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차에서 기다린다고 하고 화장실을 나섰고 난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했다. 나는 다시 한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고 내 관자놀이를 쑤시고 들어간 쇠 불쏘시개를 타고 피가 흘러내리는 걸 지켜보았다. 난 새벽 3시쯤 룸메가 우리 아파트 방 자물쇠를 딸깍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어. 뭐 이건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이지. 샬롯은 파티에 가는 걸 엄청 좋아하니까. 내가 뭐라고 그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 난 그녀가 우리 고양이 와플스에게 속삭이면서 인사하는 걸 들었어. 그리고 몇 분 동안 방 안에서 꼼지락대다가 자러 가는 소리도 들었지. 그리고 난 미끄러지듯 잠에 다시 빠져들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퍼뜩 눈을 떴어. 난 내 알람 시계를 멍하게 바라보았고 빨간색 숫자가 새벽 3시 20분을 나타내고 있었지. 난 아주 조심스러운 딸깍 소리가 현관문에서 나는 걸 들었어. 너무 혼란스러웠어. 내 기억으론 샬롯은 몇 분 전에 집에 돌아왔었단 말이야. 난 걔가 야옹아 안녕 이라고 희미한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어. 난 그저 내가 좀 피곤했나 보다 생각하고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걸 무시해버렸어. 샬롯이 집에 들어오는 장면을 꿈꿨다고 해도 별로 이상할 것도 아니었거든. 지금까지 수백 번도 더 이 시간에 이런 상태로 들어왔으니까. 난 천천히 꿈도 꾸지 않을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 그리고 아주 잠깐 뒤에 난 다시 깨어났어. 이번엔 즉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짓눌리고 내 팔의 솜털들이 모조리 곤두서 있었어. 알람 시계의 붉은 빛은 침대 앞의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 새벽 3시 41분. 난 극도로 조심스러운 소리로 자물쇠가 딸깍거리는 걸 들었어. 마치 누군가 소리 없이 집에 숨어들려고 하는 것처럼. 난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 똑같은 것을 2번이나 꿈꿀 순 없어. 난 그녀가 우리 고양이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는 소리를 들었어. 이번엔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이상하게 들렸어. 마치 입에 구슬들을 잔뜩 물고 말하는 듯한 소리였어.
그러자 와플스는 아주 낮고 긴 울음소리를 냈어. 난 그걸 들으며 숨조차 크게 쉬지도 못한 채 샬롯이 뭔가 다른 소리를 내는 걸 기다렸지. 하지만 오직 정적뿐. 난 그 다음부턴 깨어있으려고 노력했지만 너무나 피곤했어.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조용해졌어. 하지만 내 눈은 다시 한번 번쩍 뜨였어. 난 시계를 보았어. 새벽 4시 19분. 난 아직도 출근하기 전 1시간 반 정도는 더 잘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려 했지.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난 그 소리를 다시 들어버렸고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렸지. 엄청나게 느린 딸깍 소리, 샬롯의 발 끄는 소리. 단지 이건 샬롯이 아니었어. 내가 들은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 내가 들은 건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깊어. 거의 그르렁거리는 소리에 야옹아 안녕이었어. 난 와플스가 낸 것 같은 꽥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엔 끈적거리고 젖은 쿵 하는 소리를 들었어. 15파운드짜리 고양이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라고 상상했던 것하고 완전히 똑같았어. 샬롯이 아닌 그것이 기괴하게 높은 음에 낄낄거리는 소리를 내고 다시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어. 듣고 있는 거 다 알아. 널 일어나게 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야. 그게 1시간 전이야. 샬롯은 계속해서 방으로 돌아오고 있어. 매 20분마다 말이야. 그리고 갈수록 끔찍해지고 있어. 지금은 내 방 문을 긁고 문 아래 틈으로 손가락을 밀어넣으며 그 끔찍한 웃음소리를 내고 있어.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짜 샬롯은 어디 있는 거지? 이제 곧 일어나서 출근해야 한단 말이야. 우리 엄마를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순 없었지만 난 이해했다. 그건 엄마의 잘못이 아니었다. 누구도 일부러 그렇게 행동할 사람은 없다. 나는 우리 형제 자매 중에서 엄마와 가장 오래 산 자식이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엄마를 더 잘 이해했다. 엄마가 지낼 곳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을 때 내가 모시겠노라 자원했다. 다른 가족은 전혀 모실 생각이 없었다. 우리 집 지하실을 방처럼 만들어놨으니 모실 수 있었다. 엄마의 사생활을 지켜줄 완벽한 공간. 엄마가 가진 수많은 거울과 체중계를 비치할 완벽한 공간이었다. 이제 엄마의 거처는 우리 집 지하실이 되었다.
난 지금 부엌에 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다. 으깬 감자 요리와 함께 후식으로 먹을 파이도 준비했다. 엄마를 위해 요리하는 게 즐겁다. 엄마가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 엄마의 접시를 가득 채운다. 고기, 감자, 빵과 다양한 채소. 넘칠 정도로 가득 담아본다. 이거 진짜 다 드실 거예요? 홀로 속삭이며 미소 지었다. 엄마가 항상 하던 말이었다. 그걸 다? 엄마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속삭였다. 누구도 듣지 못했다. 닭고기 한 조각, 브로콜리 약간, 마카로니 치즈. 난 항상 부끄러웠다. 그래서 음식을 접시 가장자리로 밀며 먹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정말 천천히 음식을 섭취했다. 엄마는 식사할 때면 정말 우아한 몸짓으로 상추를 집곤 했다. 남들 몰래 내게 윙크해 보이며 고기와 빵을 주머니에 숨겼다. 저녁 되면 항상 외투에 숨겼다. 그걸 눈치챈 사람은 없었다. 엄마와 나만 남겨질 때면 엄마는 단물만 쪽 빨아먹은 다음 다리 사이에 갖다 둔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뱉곤 했다. 너도 해봐. 엄마는 말했다. 뼈. 엄마는 뼈 보는 걸 좋아했다. 갈비뼈, 손목뼈, 엉덩이뼈, 무릎뼈, 발목뼈, 모든 관절을 말이다. 폭식에 대한 증언인 듯 그것들은 오랜 시간 내 접시에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난 배고팠다. 허기지고 몸이 약해지고 머리카락마저 빠졌다. 그러다 결국 아빠와 사는 걸 택했다. 아빠의 집에서는 닭고기와 브로콜리, 마카로니 치즈를 먹어도 괜찮았다. 아빠 집에서는 접시에 고기뼈가 올라가도 괜찮았다. 화장실에 체중계가 없어서 기뻤다. 다른 체중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꼈다. 이제 나는 접시를 들고 엄마가 있는 지하실로 향한다. 거울을 또 깨트리셨네요, 엄마. 내가 말한다. 용케 거기에 발이 닿아서 걷어차버린 모양이다. 괜찮아요. 하나 더 구해다 줄게요. 지금은 일단 이거로 써요. 나는 다른 거울을 갖다 놓으며 말했다. 그래야지 내가 자기에게 떠먹이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말이다. 엄마 입에 물린 재갈을 풀었다. 제발 날 좀 풀어다오. 엄마가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어이없다는 듯 눈동자를 굴렸다. 엄마는 언제나 저런 말을 한다니까. 엄마 볼을 따라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래도 내 말에 고분고분 따라 자세를 갖춰 앉았다. 엄마의 등과 복부 주변으로 살이 그득하게 접혔고 허벅지는 셀룰라이트로 보기 흉하며 서로 쩍쩍 들러붙었다. 정말 제대로 찌는 중이었다. 이거 진짜 다 드실 거예요? 음식물을 잔뜩 찍은 포크를 엄마 얼굴 앞에서 흔들며 말했다. 이걸 다? 부탁이다. 그러지 말아줘. 엄마가 울면서 말했다. 그럼요. 다 드셔야죠. 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삼키든지 목에 걸리든지 알아서 해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야.